지금부터는 향후 전국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여권이 총선으로 나타난 민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이 국정기조를 전환할지가 관심사일 텐데 국정과제가 표류할 가능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덕수 총리와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의 모든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야당과 협의 없이는 그간 추진해온 여러 과제들 진행하기가 더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상황, 앞으로 여권이 어떻게 당장 차기 총리 인준부터 좀 야당의 협조심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윤 대통령을 레임덕이 아니라 대드덕 상태를 만들겠다.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렇게 됐죠. 의석수는 대통령 됐을 때랑 비슷한데 그때는 다른 게 그때는 대통령 선거 승리한 힘 있는 대통령이고 지금은 패배의 1등 공신, 원인 제공자이고 그때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역은 야근 대통령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누가 의식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조국 두 분이 180명 넘는 의석을 지금 확보를 했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또 확보만 한 것이 아니라 시간에 쫓기고 있는 분들입니다. 조국 대표만 해도 2심 확정돼 있고 이제 대법원 판결 내기 전까지 본인이 무슨 업적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뭘 많이 하려고 할 거예요. 오늘은 당선인들과 같이 대검찰청을 찾아서 마지막 경보다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 조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제 계속 쏟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조국 대표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언론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그동안 야당 대표들을 만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역발상을 해서 본인이 이제 완전히 지금 그 코너에 몰려 있는데 생각해보면 조국 대표도 본인 스스로 난 감옥 가서 스쿼트하고 플랭크 하고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절박한 분들이 세 명이 좀 만나면 의외로 또 전가 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건 좀 조국 대표가 슬로건으로 3년 너무 길다라고 얘기해서 탄핵 같은 걸 얘기하고 조기 종식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역풍도 별로 안 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판론이 세냐면 역풍이 별로 안 불었어요.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3년이 너무 길다고 정말 생각할 사람이 누구겠냐? 전 윤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나도 3년 남은 게 너무 길다. 자, 그러면 지금 개헌 문제를 포함해서요. 국민연금개혁이라든가 의대 이거를 놓고 굉장히 큰 빅딜을 전 세 분 간에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예를 들면은 2026년 그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할 수도 있죠. 그랬죠. 권력구도도 바꾸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올지도 모르니까 이 상황은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나 그 조국 대표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상황이 굉장히 절박한 대로 몰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상 못한 정말 큰 빅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좀 그런 걸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영수회담을 당장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얘기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국가적 과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총선 민의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 정치의 복원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대표께서 정말 그 빅딜까지 그냥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정말 그런 시나리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최수영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박 대표님 말에 저도 이제 귀가 쫑긋했는데 이번 총선이 준 윤 대통령의 교훈이 한 세 가지가 전 있어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정치라는 영역이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하고 그다음에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제보다 태도가 중요한 영역이다. 이게 이번 총선이 주는 윤 대통령의 교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그 머릿속은 맑죠. 그러니까 이건 연금개혁, 그다음에 의료개혁, 이건 정확하죠. 그다음에 남북관계라든가 대일관계, 이런 것들은 정확합니다. 이게 이성의 영역이죠. 근데 국민이 받아들이는 어떤 감성의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가 정치란 말이죠. 두 번째가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로 설득이 되고 그걸로 납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소홀했다는 측면이 있었고 마지막보다는 실제보다는 태도죠. 사실은 태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태도가 전부처럼 비춰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시간은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을 좀 뛰어넘는 그런 쪽으로 간다. 예.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러면 대한민국의 22대 국회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신기원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상상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예. 저는 이제 좀 짧게라도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이라도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저는 일단 정무 라인에 좀 변화를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이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여권에 주는 신호도 되고 야권에 주는 시그널이 되니까 정무 라인을 바꾼다는 거는 소통을 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정치 복원의 시간을 갖겠다는 신호를 준단 말이죠. 그게 여권과 야권이 도달한다 그러면은 저쪽 반응이 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예. 시작을 하는 게 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지금 대통령께서 민생특보도 하루 만에 임명하는데 정무특보도 임명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 특임장관제 신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야권이 그걸 또 반대하지도 않을 테고 그리고 아니면은 대통령실의 정무라인에 대한 변화를 주면서 뭔가 국회와 소통을 하라는 식의 어떤 그 전원을 내리면은 그 자체가 저는 하나의 시그널이 돼가지고 예. 여의도와 소통하는 이제 접점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시간이 저는 빨리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과 야권의 두 지도자의 만남 아직까지는 진짜 상상의 말씀대로 상상의 영역으로 좀 보이는데 예. 여튼 그런 그림이 갖춰지려면 일단 여권 내부 상황도 네. 고려를 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향후에 일단 또 대통령- 야당도 마찬가지. 야권 내부도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야권은 뭐 언제든지 강경파 만나고 목소리가 싶어. 당장은 예, 근데 하는 당장은 또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것이고요. 좀 그럼에도 크게 불구하고 나올 이재명 가능성이 대표는 계속해서 만나자는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만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떤 수권 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야권은 어렵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이 최고 권력자인데 본인의 권한을 쓰는 데는 굉장히 뭐 잘 하세요. 근데 책임을 지는 방식은요. 국민들이 볼 때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정상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책임지냐? 더 잘해서 책임을 지겠대요. 자, 그런 방식으로 책임을 지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그걸 보겠습니까? 좀 전에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이 태도 말씀하셨는데 태도가 영 틀린 거예요. 국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상식적이지 못한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고 어떤 박탈감을 느낄 만한 방식인 거예요. 근데 총선에서 이런 민심을 국민들이 보여줬어요. 책임을 지세요. 예? 권한만 집착하지 말고 책임을 지세요. 좀 태도를 바꾸세요. 했는데 또 우리는 책임을 지는 것을 이렇게 잘함으로써 지금의 위치에서 더 잘함으로써 책임지겠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국민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대로요. 눈에 보이는 부분부터 바꾸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일단은 시선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봐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 것들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먼저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확실하게 보여야 야권도 사실은 대통령이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더 잘하는 쪽으로 국민에게 더 잘 보이려는 쪽으로 행동들을 해나갈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당 상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은 내부를 추스르고 재정비해야 할 시간인데 하지만 언제든 이 선거 참패가 누구 책임이냐를 놓고 그 여권 내에서 거센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권력 투쟁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을 다하는 제 책임입니다.
예, 지금 여당의 선거 결과를 보면요. 윤핵관으로 분류됐던 인사들도 대부분 생환에서 돌아왔고요. 그리고 또 지난 전당대회에서 친윤계의 공격을 받았던 안철수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도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여당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 당정 간의 문제랄지 관계랄지 그래서 야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기류들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박성민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늦었고요. 사실은 이제 그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하고 난 뒤에 그 사무총장이었던 이철규 총장을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했잖아요. 그때 좀 의아했는데 그다음에 엑스포에서 29석을 얻었는데 뭐 그건 국가적 참사 수준인데 대통령실 승진을 시켰어요. 이감섭 비서실장으로 또 한호섭 국정상회장을 정무수석으로. 이번에도 이 대참사가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전당대회는 이제 당도 이제 목소리를 좀 낼 겁니다. 근데 전당대회가 뭐 안철수, 나경원 지난번에 나왔던 분들도 생환했고 예. 윤상현, 권영세, 뭐 김태호 이런 분들도 다 지금 원희룡 이런 분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내가 있는데 예. 그 전에는요 원내대표를 나가려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108석 원내대표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거 가봐야 뭐 거대 야당한테 치여갖고 그거 뭐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대개 한다면 지금 총선도 끝났으니까 당대표 도전자들이 많을 텐데 예. 수도권 정당도 나오고 또 영남이 그 일색인데 영남에서 또 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이번에도 보면은 뭐 원내대표, 당대표 다 영남에서 해갖고 대참패를 했는데 그 수도권이 맞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수도권의 중도지향적인 당대표를 뽑을 거냐 아니면 지금이야말로 제2의 이준석이 필요하고 이준석 천하람을 바깥에 내보냈잖아요. 예. 다 배지를 달았어요. 윤 대통령 만들어준 분들 1등 공신들이 민주당에도 있고 당에도 있었는데 다 그때 이번에 배지를 윤 대통령 때문에 달았습니다. 자, 이제 이준석 대표를 내몰 때 제가 최선은 이준석도 남고 혁신도 하는 거고 차선은 이준석은 나가더라도 혁신은 하는 거고 차악은 이준석이 남고 혁신은 없는 거고 최악은 이준석은 남고 이준석도 나가고 혁신도 없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최악이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제2의 이준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뭐 김재섭 아까 도범갑의 그런 젊은 분들이 좀 이제 그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전당대회 도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그 뭐 옛날 남원정이나 미래연대 같이 그런 젊은 사람들이 전면에 세대 교체를 부르짖고 나올 때 예. 그걸 또 지난번처럼 누르고 막고 영남이 해야 된다 뭐 보수 이렇게 되면 전 당이 이제 다음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회복 불능일 거라고 좀 봅니다. 당내 여러 목소리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사실 대통령실의 영향력도 뭐 과거만 못할 거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총선 기간에 불거졌던 그 많은 악재들이 대부분 뭐 용산발이기 때문에 이거 놓고도 사실 그 앞으로 좀 책임론을 둘러싸고 좀 공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기본적으로 좀 이 선거가 끝났고 이 선거의 성적표가 사실 여권 입장에서는 그라운드 제로예요. 거의 뭐 대참사라고 봐야죠. 이게 뭐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그 물러난다 했는데 지난번 총선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103석을 하고도 물러났고 그때는 야당으로서 103석이었지만 지금은 여당으로서 103석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가 되는 이런 초유의 상황에 직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구의 책임이다라는 걸 떠나서 여권 입장에서는 회복 불능에 지금 사실 그라운드 제로 상태가 온 거죠.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새로운 리빌딩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이제 겉만 포장을 바꾸는 리빌딩이 될 것이냐? 그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그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영남 정당에서 수도권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갑자기 클릭을 이동해 버리면 또 내부에서 혼선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항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는 일단 가장 먼저 시급한 거는 일단 비대위 체제가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 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관이 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건 당원에 있으니까. 예. 저는 빨리 그 당선자 대회를 열어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당선한 사람들을 모아서 저는 뭐 2박 3일에서 총의를 모아서 당에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지향점 이런 거를 속도보다는 방향이거든요. 이 점을 빨리 유지시켜가지고 그것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갑론을박한 토론을 통해서 이번에 생활한 그 젊은 정치인이 김재섭 후보 예. 당선인 말고도 김용태 후보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조금 뭔가
처음서부터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도모해보자. 그러니까 정말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해야지 무슨 이제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당권에 벌써부터 욕심을 내므로써 자기가 벌써 권력 투쟁으로 비춰지는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속도보다는 오히려 방향성을 잡는, 그리고 제대로 잡는 그 시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모두가 자기 욕심보다 위기의식을 갖고 하나로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네. 한 방향성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정치권이 그런 걸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곳이잖아요. 김상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번 선거에 국민의 어떤 메시지, 명령, 이거를 제대로 교훈을 삼는다면 바른 방향을 가겠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요, 이 방향을 몰라서 못 잡은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용산의 눈치를 보고 용기가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봐요. 몰랐던 총선 게 이후에는 아니에요. 이제 총선 이후에는 그렇죠? 좀 달라질까요? 달라져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민심을 확인했잖아요. 그전에는 민심이 이럴 것이라는 추측이었지만 선거 결과로서 민심이 완전히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민심을 확인하고도 민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정당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대통령에게 민심을 잘 전달할 수 있고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그런 거에서 벗어나거나 자기의 속으로 들어가서 오만해지거나 그 아집에 빠져버릴 때 그때 노라고 얘기하거나 틀렸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방향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당. 예? 그런 정당, 당과 용산의 관계. 이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거를 겁난다고 내지는 뭐랄까 용산에 의해서 뭐 본인이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외면하는 그런 비겁함은 가져서는 안 된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 전당대회 때 뭐 꼭 장제원 의원이 뭐 당원들 앞에 가서 한 거니까 뭐 그건 약간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말을 했어요.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아, 그런 말은 정말 놀라운 말 아닙니까? 뭐 윤심이 당심이다라는 말도 놀랍지만 그건 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보지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뭐 다 민심에 국민 눈높이 민심 무섭다 그러는데 이 얘기까지 못 나간 거예요. 법을 먹으니까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 이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정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현실을 바꿀 힘이 있으면 됩니다. 이건 독재, 박정희 전단처럼 하면 돼. 그렇게 안 되면 현실에 맞춰서 생각을 바꿔야죠. 민심을 따라가야죠. 선거를 잘해야 되니까. 그러면 정당은 민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전략 기능이라는 게 없잖아요. 당도 지금 없고 대통령실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때가 되든 총선 이 정도 대표하는데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아니 그 엑스포 29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능이 판단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 때 분명하게 민심이 당심되고 그 당심이 윤심되는 당이다. 대통령 따라라. 안 그러면 대통령 탈당 요구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짧게만 한마디 예, 말씀드리면 그 사실 두 분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제가 흔히 잘 비유하는 말이 있습니다. 석기 시대가 돌이 부족해서 끝났겠습니까? 시대의 요구와 그다음에 어떤 그 변화의 속도가 세상을 이끄는 거죠. 근데 그거를 거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지금 벌써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남당으로 이제 쪼그라든 것 아니냐라는 언론의 지적이 전 정말 뼈 아파요. 왜냐하면 저도 보수의 논객으로서 그런 것들을 그런 말들은 더 이상 이게 대한 정당이고 수권 정당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전국 정당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만큼 정당의 뼈 아픈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과감하게 이제 시대적 전환, 쉬프트 전환을 전 해야 된다고 지금 봅니다. 말씀하신 거를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뭐 차기 당권에 뭐 도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위원장이 나설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일단 지금 휴직의 시간을 갖겠죠. 그다음에 숙고와 성찰의 시간도 한동훈 의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면 완톱으로 선거를 치러봤지만 정치라는 게 압축 성장이 되는 데가 아니에요. 정치는 정말 말하자면 숙성의 그 축적 기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숙려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저는 또 반드시 저는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시기가 문제겠죠. 예, 지금부터는 민주당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완벽한 이재명 당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내부 상황, 민주당 내부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짚어보죠. 김상현 평론가님. 저는 이것도 역시 아이러니하게 대통령한테 달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면요. 국민은 정권 심판이 종결됐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태도를 안 바꾸면은 정권 심판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지 않아도 야당을 심판 대상으로 먼저 떠올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야당의 이재명 당대표의 힘은 더욱더 공고해질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면 이재명 당대표는 민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그 다음 심판의 대상으로 민주당이 떠오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의 당대표의 어떤 힘의 공고함은 저는 전적으로 대통령에 달려있고 완전히 공고해졌다기보다는 심판받을 대목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부상될 수 있는 불안한 공고함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향후에 이제 야권에서 특검이랄까요? 탄핵 공세를 본격화한다면 지금보다 더한 극한 대결이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민 대표님. 그런데 지금 김상일 평론가께서 이제 대통령부터 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여부,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극한 대립으로 갈지 말지 그 여부가 대통령 태도에 먼저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야당도 180석이 처음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4년 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5년 만에 정권 교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력의 자랑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그 권력에서 핍박받을 때는 영웅이었지만 지금 대통령 돼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등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봤을 때 심판이 지금 기조기 때문에 가장 아프게 때릴 수 있는 해초리를 찾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때리기에 가장 아픈 해초리는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 만드는 거 아닙니까? 또 그때도 내가 대통령 되는 게 민주당에게 가장 아픈 승리가 될 거다. 패배를 안길 거다 이렇게 했고 지금 윤 대통령한테 가장 아픈 채찍이 뭡니까? 이재명, 조국, 이준석, 추미애가 다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도 수권 정당으로 가려면 지금 당장 뭐 거대한 그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원내 가반이 안 됐다면 민주당이 조국 대표가 캐스팅보트 지면서 위상이 올라갔겠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과 만나서 국정에 협조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의미, 뭐 당장 급한 거 작은 거부터 얘기하자면 의대 증원 문제, 예. 국민연금 문제는 너무 거대한 문제니까 좀 또 개헌 문제도 그 개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서 내가 임기 단축하더라 2026년에 그러면 새로운 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하자. 그 전에 대신에 우리가 이 모든 거를 다 함께 처리하자 이렇게 빅딜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당장 의대 증원 문제도 이거 지금 1000명이 된 의사들도 그 안에서 리더십의 부재 때문에 이게 해결 못하고 지금 대통령도 해결 못하니 출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정치권이. 이거는 뭐 1000명씩 10년으로 갑시다 아니면 2000명 하는데 내년부터 합시다라든지 그거를 조국 대표라든가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서 하면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그분들도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확실히 차기를 노려볼 만한 지도자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야권 지도자들과 대통령이 협조하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만약 성과까지 낸다면 그런 상황들은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겠죠. 네. 그런데 이것도 서로 좀 손이 맞아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재형 평론가님?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180석을 가진 경험도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그 180석 줬다고 계속 특검 올리고 거부권 유도하면 국민들이 아니 계속 특검법 올리라고 우리가 180석, 190석 가까이 야권에 줬냐고 얘기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반대보다 더 무서운 게 기대라고요. 기대가 져버리는 순간 다시 그 냉철하게 국민들이 또 판단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그런 그렇죠. 이유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반대보다 더 무서운 게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이 기대, 지금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대의 시간을 이재명 대표가 활용하지 못하고 실망의 시간으로 돌리면은 이번에 바로 2번 타자 심판은 또 이재명 대표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총선 이겨서 대선 이기고 싶은 문재인 모델로 가고 싶다면은
더더군다나 이 부분은 세심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거죠. 완력 자랑, 그다음에 힘 자랑, 그다음에 조국 대표와 말하자면 그 거래를 통한 어떤 뭐 말하자면 이제 그 전국 주도 이런 것들은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우리가 그 많은 의석 줬어요? 라고 바로 질문할 겁니다. 그 완력 자랑을 좋아하지 않는 국민들께서 다음 심판으로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향할 수 있다는 말씀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저는 동의하는데 지금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국민이 정권을 심판했잖아요. 근데 정권 심판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면은 국민은 이렇게 생각하는, 제대로 심판하라고 의석 준 거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민주당은 그걸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걸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용산의 변화가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민주당의 앞으로의 이제 상황은 사실 지금 조국 혁신당과 이제 총선 기간에는 선명성 경쟁도 뭐 하지 않았습니까? 자, 앞으로 그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도 있다. 내지는 조국 혁신당이 잘 안 된다면은 뭐 흡수 통합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던데 박성민 대표님 그거는 뭐 그 흡수통합이나 이런 정계 개편 얘기는 조금 이른 얘기 같고 예. 다만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민주당이 단독 가반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저는 봤습니다. 정책 의미로 보면 됐죠. 됐죠. 그러니까 단독 가반이 안 됐을 때의 의미는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한 135석을 얻어서 이걸 단독 가반 저지했기 때문에 이쪽도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 조국 혁신당이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한 147, 8 했던 그러면 처리할 때도 다 손 내밀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다 지금 무위로 돌아간 거니까 지금은 이제 아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의 시간이다라고 말을 했고 이재명 대표를 예. 볼 겁니다. 그러나 아까 이제 말씀 계속하시지만 대통령의 변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잘못한 게 있으면 좀 인정도 하고 사과도 하고 좀 책임도 지고. 지금까지 2년 동안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 해주실 때 기대한 게 있는데 제가 실망시켜드린 게 분명하다. 앞으로는 이거 다 다르게 하겠다. 그리고 야당과 제가 이재명 대표 만나고 조국 대표 만나고 여당하고도 근데 이준석 대표도 내가 내보낸 거 그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잘못한 거다. 내가 불러서 내가 그거 뭐 둘이서 밥 한번 먹겠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할 도리가 있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해나가야지 대한민국도 미래가 있지. 지금 강성 지지층들한테 지금 다 휘둘려 갖고요. 지금 뭐 정치권이 대통령이 자꾸만 뭐 안 그래도 일각의 뭐 보수 유튜버들한테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전 이번에도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 1호 참모라고 하는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했잖아요. 그게 뭐 대통령이 후보 됐을 때 격려 전화도 받았다고 하는 분인데 대통령이 그거 뭐 주저앉히려면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무슨 보수 결집론이라든가 보수 그거는 다수의 지지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바꾸시고 대통령은 정치를 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정치인으로서 좀 큰 결단을 해야죠. 정치를 좀 그런 면에서 이제 야당하고 그 전에 이제 자기 반성, 성찰이 먼저 있어야 국민들이 변화 뒤에 저러는 거지. 변화하지 않고 하면 저도 그 아까 별로 국민들이 동의 안 할 겁니다. 예, 대통령의 상대편에 있는 두 야권의 대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보다 더 선명한 구호를 외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제 조국 혁신당 그 상황을 좀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사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2심 판결까지 이미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두 분 의견 짧게만 좀 듣고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프레너미, 프렌드와 에너미의 합성어인데요. 친구를 가장한 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22대 국회 개원하면 두 사람 사이에 긴장 관계, 갈등 관계와 또 협조 관계가 아주 미묘한 딜레마를 타면서 진행될 걸로 봅니다. 또 김상희 조국 대표는요, 처음에 나오면서부터 너무 선명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선명성을 당장에 버리고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역할을 할 거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선택의 여유와 시간의 여유를 저는 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조국 대표가 그런 걸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물음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12석이라는 것이 교섭단체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앞으로 조국 그 혁신당이 갈 길을 굉장히 많이 가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